내가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건 결혼 1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침대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눈물이 흐르네요. 내 이름은 박지수입니다. 올해로 51가 되었어요.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2004년 봄이었어요.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에서였죠. 그날도 벚꽃이 흩날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는 마케팅팀 대리였고 그 사람은 영업부 차장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유독 내게 관심을 보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우리의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그 사람은 자기 꿈을 이야기했죠. 언젠가 내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그 야망찬 눈빛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땐 몰랐죠. 그 눈빛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있을 줄은. 결혼은 1년 후에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시작한 결혼이었죠. 신혼집은 강남 아파트였어요. 그 사람의 승진과 함께 우리의 생활도 점점 넉넉해졌어요.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했고 그는 점점 더 바빠졌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정말 기뻐했어요. 아이를 안고 병실을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자랑했죠. 둘째가 태어나고 우리는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적어도 내가 그렇게 믿었던 거죠.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남편이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책임도 커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밤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출장 간다고 해도 해외 미팅이 잦아져도 다 가장으로서의 무게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지갑 속 호텔 키카드, 자주 잠겨있는 휴대폰 화면. 그래도 의심하지 않으려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자책하기도 했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래요. 우리 결혼 15주년 기념일이었어요. 특별한 날이라서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가 늘 갖고 싶어 하던 명품 시계였죠. 아이들은 친정어머니 댁에 보내고 로맨틱한 저녁을 계획했어요. 남편은 그날도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늦을 거라고. 평소 같으면 이해했겠지만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정말 섭섭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남편 회사에 깜짝 방문하면 어떨까 하고요. 시계를 들고 가서 바쁜 그를 잠시나마 축하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성껏 화장을 하고 예쁜 원피스로 갈아입었어요. 남편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어요. 리셉션 데스크에서 남편을 찾았죠. 윤재현 상무님 계실까요? 물었더니 직원이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상무님은 오늘 오후부터 외부 미팅이시라고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분명 회사에서 계약 때문에 늦는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 미팅인지 아는지 물었더니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그런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회사를 나오면서 손에 든 시계 상자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의 비서였어요. 비서는 내가 회사에 왔다고 들었다며 상무님을 찾는지 물었어요. 네. 근데 미팅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했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자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무님이 요즘 자주 같은 장소로 외출하시는데 그게 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냐고 물었더니 비서는 강남 호텔 라운지라고 했어요. 거기서 한 여자분과 자주 만난다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비서가 내가 괜찮은지 자신이 너무 큰일을 벌인 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아니라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호텔이 어디인지 물었고 비서는 주저하다가 호텔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나는 택시를 타고
그 호텔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없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플래시백처럼 지나갔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우아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이곳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장소. 라운지를 둘러보다가 순간 숨이 멎었어요. 창가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죠.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고 있었어요. 내가 1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으로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몸은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 앞에 서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표정,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표정이었어요. 충격, 공포, 당혹감이 뒤섞인.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미라나. 나는 아무 말 없이 시계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결혼 15주년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이 장소를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이혼을 요구할까?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을까?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나를 속여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에는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지도 제발 전화 받아. 설명할게. 오해야. 그냥 동료일 뿐이야. 집에 가 있어? 지금 가고 있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어요. 그리고 아이들 방으로 가서 그들의 잠자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들에게 이런 상처를 줄 권리가 남편에게 있었을까? 나는 조용히 행동하기로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아이들만 다칠 테니까. 이제부터 차근차근 내 삶을 되찾을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아마 계단을 뛰어 올라왔나 봐요.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아이들 방을 나와 그를 마주했어요. 남편은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남편이 오해라고. 그건 그냥 하며 말을 시작했지만 내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죠. 그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은 망설이다가 내 맞은편에 앉았죠. 설명해보라고 했더니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신입 직원이고 업무 코칭을 해주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코칭. 손을 잡고요? 결혼기념일에?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미안하다고, 자신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었어요. 남편이 힐끔 쳐다보며 뭐가? 라고 물었고 나는 그 여자랑 관계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됐냐고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침묵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6개월 정도 라고 말했어요. 방금 칼로 가슴을 찔린 것 같았어요. 6개월.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를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내가 다시 그 여자 사랑하냐고요? 라고 물었더니 또다시 침묵.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모르겠다고 했어요. 나는 일어서서 내일 아침 당신이 출근하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갈 거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황급히 일어나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자신이 다 끊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지금은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나는 남편과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는 그 사람의 불안한 숨소리가 들렸고
나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늘은 회사에 안 가겠다고 우리가 얘기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가라고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망설이다가 결국 출근했어요. 그가 나가자마자 나는 전화를 몇 통 걸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은행. 나는 단순히 도망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내 권리를 찾고 아이들과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은행에 가서 우리 부부의 재정 상태를 확인했어요. 남편 몰래 빼돌린 돈이 있는지, 숨겨진 계좌가 있는지. 놀랍게도 남편은 6개월 전부터 상당한 금액을 별도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어요. 그녀를 위한 돈이었을까? 변호사와 상담 후 나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좀 쉬어야 해서 할머니 집에 가는 거라고 설명했죠. 친정에 도착해서야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껴안아 주셨고 그때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내 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정에서의 첫날, 남편은 끊임없이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화난 목소리로 어디 있냐고 묻더니 나중에는 제발 돌아오라며 애원하는 톤으로 바뀌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이틀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그 여자였어요. 친정대문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물었더니 그녀는 긴장한 듯 손을 비틀며 남편에게 들었다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다고 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집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커피를 앞에 두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생각보다 더 어려 보였어요. 30도 안 되어 보였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재현 오빠, 아니, 윤 상무님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래서 나한테 와서 축하받고 싶은 거냐고 물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사실은 상무님이 자신에게 거짓말했다고 했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짓말이냐고 물었더니 상무님은 그녀에게 이미 이혼 절차 중이라고 했대요. 아내와는 명목상으로만 함께 있다고. 이번엔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랬군요. 남편답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제 신문에서 상무님 사진을 봤다고. 회사 행사 기사였는데 캡션에 아내와 함께라고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어요. 지난주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 내가 참석했었죠. 그래서 오빠, 상무님을 찾아갔더니 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다고 했어요. 나는 침묵했어요. 이 여자도 피해자인 걸까? 그녀는 정말 몰랐다고. 자신이 가정을 파괴한 여자가 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는 휴지를 건네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모든 걸 끝낼 거라고. 사실 회사도 옮기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내 가슴이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이건 상무님이 자신에게 준 다이어리라며 읽어보라고 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홀로 그 노트를 펼쳤을 때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죠.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쓰여진 문장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며. 나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죠.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그는 계획적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란이와의 이혼 후 준비할 것들. 1점. 해외 계좌로
자산 이전 진행 중이 지혜 그 여자의 이름이었어요와 함께 싱가포르 이주 준비 3점. 회사 지분 정리. 목록은 계속 이어졌어요. 남편은 나와 아이들을 두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노트의 뒷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 회사의 비자금, 관리, 내역과 탈세 증거들.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문제였어요. 나는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했죠. 변호사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지금 바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변호사를 만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남편은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도의 표정으로 달려와서 내 이름을 부르며 드디어 왔다고, 정말 걱정했다고 말했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먼저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마주섰죠. 재현 씨, 이제 솔직하게 말해요. 싱가포르 계획은 언제부터였어요? 라고 물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나는 노트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설명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건 어떻게? 라고 말하자 나는 지혜 씨가 줬다고, 그 아이도 당신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알게 됐더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내 이름을 부르고는 자신이 미쳤었나 보다고 말했어요. 나는 차갑게 재현 씨, 나 이제 변호사 만났어요. 모든 증거도 확보했고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증거라니? 라고 물었고, 나는 비자금 관리 내역, 탈세 증거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남편은 내 이름을 부르며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건 회사 일이라 너무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담담하게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어요. 내 조건을 들어볼래요? 라고 말했어요. 내 조건은 간단하다고 말하며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아이들 양육권은 내게 주고 재산의 70%를 양도하는 내용이며 매달 적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어요.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며 70%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싱가포르 계좌에 옮긴 돈까지 합하면 공정한 분할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떻게 그걸 이라고 말하자 나는 재현 씨,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난 훨씬 똑똑해요. 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서명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펜을 건네주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서명을 마친 남편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고, 나는 당신은 오늘 짐을 싸서 나가라고, 아이들에게는 내가 설명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죠. 남편이 짐을 싸는 동안 나는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아빠가 당분간 따로 살게 됐어. 하지만 너희를 무척 사랑한다는 건 변함없어. 라고 말했죠. 아이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의외로 빨리 받아들였어요. 어쩌면 그들도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마지막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지혜 씨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연락이 안 된다고, 회사도 사직서를 냈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애도 당신의 희생자라고, 부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라고 말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창문으로 가서 남편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15년 동안 나란히 걸어온 길이 이제 두 갈래로 나뉘었네요.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이들은 이미 방에서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책을 읽고 있었고 아들은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홀로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대로 흘러갈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남편은 모든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아마도 자신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거겠죠. 어느 날 우체통에 낯선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은 없고 그저 내 이름만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짧은 편지와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송미란님께, 저는 윤재현 상무님의 회계팀에서 일하던 직원입니다. 우연히 귀하와 상무님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USB에는 상무님의 회사 비자금과 탈세 관련 추가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가 연루된 불법입니다. 옳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USB를 바라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의 범죄를 폭로하면 그는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그러면 아이들은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묻어두면 나도 공범이 되는 건 아닐까? 고민 끝에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죠.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라고.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정을 내렸어요. USB를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하기로 한 거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내가 불법을 눈 감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보를 한 지 2주 후 뉴스에서 남편의 회사가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남편을 포함한 경영진 몇 명이 소환됐다고 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남편의 이름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제보했냐고 물었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과 달리 정직하게 살고 싶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요. 그가 검찰에 자수할 것이라고 했어요.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뜻밖의 평온함을 느꼈어요. 남편의 결정이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에게 양심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신문 일면에는 남편의 자수 소식이 실렸어요.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고 회사의 다른 임원들은 자신이 속였다고 주장했다더군요. 아마 마지막 순간에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려 했던 걸까요? 일주일 후 나는 교도소에 있는 남편을 면회했어요. 창살 너머로 그를 바라보니 한 달 만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란아, 정말 미안해. 나는 묵묵히 그를 바라봤어요.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다만 아이들에게 내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해줬으면 해. 내가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현 씨, 당신이 누구였는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거예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당신을 나쁘게 말하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그리고 당신에게 한 번 더 말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는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 남아있던 마지막 매듭이 풀린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렀어요. 10년 넘게 같은 스타일을 유지해온 머리를 짧게 잘랐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면서도 활기차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나를 만난 것 같았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나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전공했던 디자인 일이죠. 처음에는 작은 프리랜서 일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가끔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할 때면 나는 그들을 교도소로 데려갔어요. 아이들과 남편 사이의 관계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니까요. 어느 날 택배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없었지만 교도소에서 온 듯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손수 만든 액자가 들어있었어요. 액자 속에는 남편이 쓴 편지가 있었죠. 미란아, 이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돈과 성공이라는 그림자를 쫓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지. 너와 아이들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그래도 전하고 싶었어. 너는 늘 옳았어. 정직하게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곳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아이들이 너를 닮아 정직하고 바르게 자라길 바랄게. 그리고 내가 앞으로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 재현.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 1년 전만 해도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강해졌어요. 더 현명해졌고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되었죠.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내 일부가 되었어요. 그것들이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해주었으니까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그건 화려한 집이나 비싼 물건이 아니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나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더 생겼지만 눈빛은 더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웃음은 더 진실해졌죠. 결혼 15주년 기념일. 그날의 충격과 배신감이 아직도 가끔은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날 호텔 라운지에서 시계 상자를 내려놓고 나올 때 나는 내 행복도 함께 내려놓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나 내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림자에 춤을 추지 않고 햇빛 아래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삶.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 선배님의 조언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세요.